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을 모시며 딸 하나를 키우고 살림하는 주부입니다. 남들은 아이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찰 텐데 시부까지 모시려니 힘들겠다며 저를 안쓰러워하지만 저는 남편과 저, 딸, 그리고 시아버님까지 넷이서 함께 사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외할머니와 그닥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 댁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살가운 말을 단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총 5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중 막내딸이었어요. 첫째부터 넷째는 딸, 막내 자식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위로는 언니가 3명, 남동생 하나가 있던 거죠. 4명의 딸의 막내 아들, 얘기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외조부님께서는 딸이 아닌 아들을 원하셨기에 자식을 계속해서 낳으신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함은 누가 들어도 남자아이에게 붙여줄 만한 이름이었는데 딸을 연달아 3명을 낳았으니 제발 다음에는 아들이 나오라는 뜻으로 어머니의 이름을 미리 남자처럼 지어놨다고 해요. 주수에 비해 배도 많이 불렀고 태동이 심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외할머니 고생을 많이 시켰기에 이번에야말로 남자아이구나 생각하고 낳았는데 태어나고 보니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 온 집안 전체가 실망했고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온갖 구박이라는 구박은 다 받고 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불리 먹기 힘든 형편에 자식만 5이니 막내딸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배가 고팠고 어떻게든 굶지 않기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돕고 농사일도 도왔지만 집안의 그 누구도 어머니를 챙겨주거나 예뻐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괜히 방해만 된다며 잔소리를 듣거나 얻어맞기 일쑤였다고요. 매일같이 혼나고 미움만 받으니 어머니께서도 점점 더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6살 터울인 외삼촌이 태어나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집에서 완전히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큰언니는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어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했기에 집안의 자랑이었고 셋째 언니는 얼굴이 예뻐서 마을 어른들이 다들 셋째가 제일 예쁘네 하며 모두 입을 모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둘째 언니처럼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얼굴도 평범했어요.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농사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 특출난 곳이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은 항상 외삼촌에게 모든 관심을 쏟았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가족들 사이에서 항상 본인이 겉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17살이 되어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 독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고 외할머니께서는 저게 세상 쓴맛을 몰라서 저라는 거라며 나가서 어디 길바닥에서 고생 좀 하다 보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거라고 쓴소리를 하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외할머니의 말씀과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와서 무작정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먹고 자란 게 없어 비실비실했던 어머니는 아무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신 한 식당 아주머니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어 주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백반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재료를 손질하고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몸은 몹시 고됐지만 언제나 구박받고 지내던 집에서의 생활보다 마음만은 훨씬 행복하셨다고 해요.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겉으로는 툭툭대셨지만 어머니를 딸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식당 아주머니께는 딸이 1명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고열을 앓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만약 딸이 살아있었다면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을 터라 갈 곳 없는 어머니를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 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을 무렵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나이도 어린데 언제까지 이렇게 총구석 시장에서 밥이나 만들면서 살 거냐며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공부머리도 없고 지금 이 생활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굳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일할 필요 없다며 다른 일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 공장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맡으신 업무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기에 일에는 쉽게 적응했지만 식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가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지만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코피까지 흘리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혼자서 공부하기 참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공장에서 만난 남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2살 터울의 오빠였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집안이 어려워져서 휴학 후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공부를 도와주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그 남자와 같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을 그만뒀고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공장 사람들 모두 그 남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남자가 공부한다던 대학은 너무나 멀었어요. 도무지 찾아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 바로 다음 주가 대입시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단 시험에 집중하고자 하셨지만 그런 불안정한 상태로 치른 시험 결과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을 거하게 망쳤고 설상가상으로 몸 상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남자가 바로 저의 친아버지고 당시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신 지 무려 2달 가까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당시 15세 나이였던 제게 해주셨던 말들이에요. 그 뒤로 어머니께서는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임신까지 했으니 앞날이 캄캄했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닥치는 대로 하시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갓난 아이를 업은 채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가난하게 살긴 했지만 전부 다 행복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서로에게 한 젓가락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사이였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이불을 따뜻하게 데워놓다가 어머니께서 씻고 누우러 오시면 후다닥 자리를 비켜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왜 저는 남들 다 있는 아버지는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건지 항상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어쩌다 아버지나 조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몹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조금 더 철이 들고 난 이후에는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동안 어머니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듣고는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오신 것이 전부 저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며 네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듯 슬펐습니다. 어머니께서 세상 천지에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었듯 저 또한 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떠나시고는 저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자식들은 모두 다 장성하여 떠난 후였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떠맡게 된 것이 몹시 귀찮아하셨어요. 일찍부터 돈 벌러 나갔다는 큰이모는 어머니처럼 집안과 인연을 끊은 지 오래였고 공부를 잘했다던 둘째 이모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만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예쁘장하다던 셋째 이모는 얼굴만 번지르르한 사기꾼에게 당해 생고생을 다하느라 폭삭 늙어서 결혼도 못하고 다방 직원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다던 외삼촌이 가장 가관이었어요. 외삼촌은 도박에 폭력 전과에 완전히 생 양아치가 따로 없었고 옥살이 중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어서 옥바라지를 하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저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생각하셨고 항상 외삼촌 생각뿐이셨어요.
도대체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자라셨을지 대강 상상이 갔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제게 지그 엄마를 닮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인데 짐덩이까지 떠맡기고 가다니 진짜 세상에 그런 보려너가 따로 없다며 제 앞에서 매일같이 어머니 흉을 보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하루빨리 성인이 되어 외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성인이 되자 어머니께서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던 유산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외할머니께서 유산이나 법적인 제도를 잘 모르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아마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진작 외삼촌 영치금으로 넣거나 쓸모없는 곳에 써버리셨을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그 돈은 무사히 제 수중에 들어왔고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자취방도 구하고 나름대로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저 또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남들 다 놀 때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큰일이니 항상 밤새서 코피 흘리며 공부를 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꼭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번듯한 직장에 취업도 하고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르게 아주 화목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같은 5남매 집안에서 유일한 아들이자 막내였습니다. 저희 집안과 다른 점은 가족끼리 몫이 화목해 보인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 집안 사정과 어려운 형편을 다 알면서도 저를 받아들여 주었고 제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사이좋은 가족이 세상에 다 있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성격이 좀 무뚝뚝하시기는 해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제 집안 사정과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냐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 정말 장하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말에 주책맞게 첫 만남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버렸습니다. 시누이들도 모두 좋은 남편을 만나 부유하고 넉넉한 형편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성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들 삶이 여유로우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누나만 4명 있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이 너무나 무색할 만큼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이런 시댁을 만나려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가 싶을 정도였죠. 내일 점심에 시간 좀 내라. 나랑 둘이 식사 함께 하자. 그렇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남편 없이 단둘이서 만남이라니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닌가. 그동안은 불쌍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맡기에는 성에 차시지 않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 앞에 하얀 봉투를 하나 내미셨습니다. 이거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써라. 시아버지께서는 네 경제사정 뻔히 알고 있으니 대부분 우리 쪽에서 준비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받기만 하고 있겠냐. 너도 자존심 좀 세우고 그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며 본인이 줬다 말하지 말고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라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제 수중에 있던 돈은 당시 살고 있던 작은 원룸의 보증금과 아등바등 살며 저축해놓은 푼돈이 다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에 차마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결혼하실 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금슬이 좋은 부부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께 반해 시어머니를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 고명딸이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노가다판에서 일하던 가난한 젊은이였어요. 당시 시어머니 집안에서는 시아버지를 완전히 도둑놈 취급하며 끝까지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으셨고 두 분은 함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건설 쪽으로 사업을 시작해 승승장구했고 금슬이 좋았던 두 분께서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낳다보니 4명이 되고 4명 연속 딸이 나오니 두 분 다 몹시 신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원래 몸도 약하셨던 분이라 4명이면 충분하다. 그만 낳자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당신이랑 편먹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딸만 있으면 당신 쓸쓸해서 안 된다. 아이를 또 가지자고 하셨고 막내는 정말 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낳으면서 진통을 몹시 오래 한 탓에 출산 후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셨고 결국 남편을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부인을 잃은 슬픔에 처음에는 남편이 전혀 예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라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당신 편이 되어줄 아들 하며 얘기하셨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엄마 없이 자라긴 했지만 누나만 4명이라 그래도 여자 비위 하나는 잘 맞추고 살 거라며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 녀석이 속썩이면 언제든 바로 달려와서 일러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결혼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서로 싸울 일이 전혀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도 몹시 사이가 좋고 화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몹시 어두운 얼굴로 제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시던 건설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라고 했어요. 저는 사업 쪽은 잘 몰랐지만 최근 건설회사들이 우후죽순 문을 닫고 있는 판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에 그렇게 바람 앞에 갈대처럼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 회사가 좀 위태위태하고 실적도 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는 언뜻 전해 들었는데 정말 회사가 망해버릴 줄은 몰랐어요. 회사며 시댁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돈 물어내라고 난동을 부리고 정신없는 통에 시아버님을 잠시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께서는 회사 파산을 신청하셨고 그렇게 건설회사는 완전히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빠르게 일처리를 한 덕에 가진 것은 모두 잃었지만 적어도 빚더미에 앉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회사를 경영하시던 시아버님께서는 한순간에 빌터터리가 되셨어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떵떵거리며 사셨던 분이 당장 지낼 곳조차 없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큰형님께서 시아버지를 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큰형님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의 어머니 노릇을 하고 계셨고 회사도 큰 아주버님께 물려주실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지만 큰형님께서는 구구절절 본인의 사정을 가져다 대며 시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 말했어요. 나머지 형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장녀나 장남이 맡아서 처리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한테는 회사 물려주실 생각도 없지 않았었냐. 왜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중요한 일을 맡아 해야 하냐며 다들 발을 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화목해 보이던 가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들 너무 매정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느랴 사업하시느랴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착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돌아서서 다들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빴어요. 결국 시아버님은 저와 남편이 모시게 되었고 남편은 제게 몹시 미안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안정을 취해도 모자랄 시기에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야 했으니 여러모로 곤란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니던 회사를 아예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시아버지께서 사주신 것 아니냐. 미안해할 필요 없다. 애초에 내가 모시고 싶었었다 이야기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부도와 자식들의 외면을 겪고는 급속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그런가 싶어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병원에 가보자 말씀드렸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본인 때문에 고생하는데 무슨 병원까지 가냐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 말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그간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저와 남편 눈치를 보시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너무나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많이 되었고 상태가 좋지 못하다. 연세도 있으시고 오래 버티시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말했고 그렇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은 모두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간호를 하겠다거나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병인 월급만 해도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시누이들에게 각자 조금씩 내서 모시는 게 어떻냐 얘기를 꺼내봤지만 시누이들은 다들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던데 그냥 병원에 맡겨두고 가끔씩 찾아뵙는 걸로 충분하지 않겠냐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까지 굳이 간병인이 있어야 하겠냐, 병원에서 알아서 잘 돌봐드리지 않겠냐, 누나들은 돈도 안 보태줄 텐데 우리 돈으로는 못한다. 그렇다고 만삭인 당신이 간병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냐며 저와 아이를 걱정했어요. 시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편까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인 것도 아니면서 말기 암이라는 아버지를 위해 간병인 하나를 못 구해주나요?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5명 전부 다 아픈 아버지를 외면할 수가 있는 건지. 비록 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였지만 저는 도저히 시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나서서 간병을 하겠다 말했고 시누이들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며 조금 불편한 티를 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 정말 자식된 도리로서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 말대로 아버님께서 곧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 막말로 아버님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외면했을 거냐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남편도 고집을 꺾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점점 병색이 짙어지셨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독한 항암 치료에 몹시 힘들어하셨어요. 죽음을 목전 앞에 두니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까지 24시간 병원에서 먹고 자며 시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심지어 아이를 낳으러 갈 때마저도 저보다 시아버지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아이를 낳고 오는 사이 잘못되실까봐요.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병원으로 돌아왔고 갓난아이를 업고 시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아이가 밤낮으로 울어다는 통에 병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봐 아이가 울면 데리고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했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간병에만 집중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밤새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니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몹시 고대했어요. 당연히 아이도 자주 환경이 바뀌고 부모와 붙어 있을 수 없으니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생후 100일까지는 외출도 삼가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병원에서 집을 들락날락했고 시아버님을 신경 쓰느라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신 병실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했어요. 애기 엄마가 친딸도 아니고 며느리라는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다 하냐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냐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게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시다 대답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병원의 말과 다르게 시아버지께서는 독한 항암 치료를 오랜 기간 동안 잘 버티셨어요. 딸아이가 2돌이 되었을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수술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몹시 기쁘면서도 고민이 되었어요. 시누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쇠약하신 몸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실 텐데 그런 큰 수술을 무리해서 해봤자 돌아가실 날만 앞당기는 거라며 모두들 시아버지의 수술을 반대했습니다. 말로는 시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딱 봐도 지금껏 나 몰라라 하다가 수술에 성공해서 아버님께서 기적처럼 회복하시게 되면 아버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수술 이야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술한다고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연세에 좀 무리인 것 아니냐. 당신 지금도 힘든데 만약 수술 실패하고 아버지 몸만 더 안 좋아지시면 간병하기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편하게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모시다가 보내드리자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수술을 받는 건 저나 남편 시누이들이 아니고 시아버님 본인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상태로 더 오래 살아봤자 뭐하겠냐. 차라리 수술을 받고 실패하면 그냥 깔끔하게 죽으련다. 더 이상 이렇게 너희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자식들한테 짐덩이로 살다가 죽고 싶지 않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요. 결국 제가 박박 우긴 탓에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큰형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냐. 옳게 그렇게 한다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 하나 없다. 옳게 아이도 있는데 아이 생각은 안 하냐. 올케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주고 잘해주는 건 고마운데 올케가 그러면 우리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냐 따졌고 저는 그런 시누이들에게 시아버지께서도 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셨고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하는 것뿐이다. 제가 언제 형님들께 왜 시아버님한테 관심이 없냐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느냐.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라도 도저히 시아버지 못 본 채 못하겠다. 뭐 얻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다. 제 입장을 구구절절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에 큰형님께서는 몹시 기분 나쁜 티를 내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끝까지 위선적인 척 착한 척을 해야겠냐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전 그런 큰형님을 붙잡으며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다. 전 정말 이대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 스스로의 행동에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다. 형님들 입장도 이해가 간다 설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형님께서 다른 형님들께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시누이들은 전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본인들도 시아버지께 자식된 도리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겠죠. 차라리 모두들 예외 없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통속이 되어 기다렸다면 마음이 조금 편했을 텐데 말이에요. 시누이들 눈에는 굴러들어온 돌인 제가 주제넘게 나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시아버님께서는 애써 괜찮은 척 하셨지만 많이 떨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님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껏 수술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지 않았냐.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드렸어요. 수술 결과에 의사의 실력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의 의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수술을 반대하던 시누이들은 수술 전날 밤 병원에 찾아와서 시아버님의 손을 붙잡고는 너무나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수술의 성공을 기원했어요.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찾아오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굳이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도 딸들이 찾아와 기운을 북돋아주니 좀 마음의 안정을 더 찾으시는 것 같았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여간의 간병기간 동안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시아버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시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시아버님과의 유대감이 상상 이상으로 깊어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긴 세월 동안 평생을 본인보다 가족, 그리고 회사 직원들,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병실 밖으로 나가 한참 달랜 후 겨우 돌아오면 시아버님께서는 뜬 눈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주무시지 않고 일어나 계시냐 물으면 이상하게 네가 자리에 없으면 눈이 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새벽 시간마다 시아버님께서는 조근조근 본인이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 회사를 열었을 때 이야기,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이야기, 시어머님과 있었던 즐거운 추억들과 남편이 어렸을 적 사고를 쳤던 이야기들. 그러다가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고통을 호소하시면 급하게 일어나 간호사를 불러오기도 했고 시아버님이 진통제를 맞고 겨우 잠에 드시면 그 앞에서 소리 죽여 울기도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시아버님의 친구분과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동고동락하며 아주 가까이 지냈던 친후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시아버님께서 건설회사를 처음 열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돕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친구분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시아버님께 거액의 돈을 빚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차용증조차 써주지 않고 돈을 흔쾌히 빌려주셨다고 해요. 그만큼 신뢰가 있는 사이였고 설령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분은 거짓말처럼 행방이 모연해졌다고 해요. 시아버님께서는 돈을 잃었다는 슬픔보다 가족같이 여기던 친구 한 명을 돈 때문에 잃었다는 사실이 몹시 가슴이 아프셨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놓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니 요즘 들어 그 친구가 더 자주 생각이 난다면서 돈을 갚지 않아도 좋으니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소식이라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장장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고 윗뿐만 아니라 주변 장기에도 전이가 심했기에 당초 예상했던 8시간보다 무려 4시간의 수술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시아버님을 기다리는데 1분 1초가 1시간같이 느껴졌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어 생명이 위독해지신 걸까? 이대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울음이 쏟아졌다가 진정됐다가 수도 없이 반복하며 시아버지께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나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선생님께서는 보통 고연령의 환자는 이런 장시간 수술을 버티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징후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과가 몹시 성공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날아갔들 기뻤어요. 기적과도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고 남편은 몹시 놀란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빼고 모든 시댁 식구들은 이 수술에 아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에 시누이들은 분주해졌어요.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시아버님 장례식장도 정해놓은 상태였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는커녕 퇴원을 하시게 생겼으니 본인들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큰형님께서는 은근슬쩍 제게 시아버님이 퇴원하시면 올케가 모실 거지 하고 물어오셨어요. 애초부터 그럴 생각이긴 했지만 당당하게 본인들의 아버지를 제게 떠넘기는 모습이 썩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큰형님께서는 시아버지 수술 이전에 저에게 착한 척 위선 떨지 말라는 말까지 하셨으니 당연하게 제가 시아버님을 모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 꼽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시누이들은 깨어나신 시아버님 앞에서 가식적인 얼굴로 눈물을 쏟아냈어요. 물론 본인들의 친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니 진짜 눈물이 났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시간 동안 병든 시아버님을 나몰라라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는 빠르게 몸을 회복하셨고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님을 보며 아버님이 저렇게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제 덕이라며 본인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제게 사과를 해왔어요. 당신 덕에 세상에 정말 기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 당신하고 결혼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당신이 처음 간병을 도맡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수술을 고집부려서 밀어붙였을 때 솔직히 당신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 당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지만 나도 고생 많이 했잖아. 당신이 아버지한테 매달려 있는 시간만큼 내가 다른 일들을 도맡아야 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나 정말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 현실에 지쳐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지. 어떻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께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었던 건지. 그러면서 남편은 시아버님께서 제게 아무리 잘해주셨다고 한들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친딸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아버님을 모실 수 있었냐며 앞으로 평생 당신이 한 고생을 잊지 않고 다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해주었어요. 보상을 받고자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말에 그간 했던 고생들과 조금씩 쌓여있던 불만들이 눈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당초 예정되었던 대로 저와 남편이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시아버님께서는 다른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